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얼마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저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인데요. 제 아버지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의 총수로 평생 한 회사만 바라보며 일궈오셨죠. 구멍가게만큼이나 작았던 공간이 큰 회사가 되기까지 아버지는 힘들고 긴 시간을 묵묵히 걸어오셨어요. 창업 이후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회사와 함께 하셨고 좋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의 인생에서 아버지의 회사는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물론 아버지가 항상 회사에 나가 계시다 보니 어릴 적에는 외로워하기도 했었고 서운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형제자매가 없고 아버지의 손에 자란 외동딸이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성 폐질환을 앓고 계셨고 결국 제가 2살이 되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인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가 제 육아를 도맡아 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기업의 총수이기에 회사 일도 멀리할 수가 없었던 아버지는 매일같이 저를 회사에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주셨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은 편이었죠. 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인지 회사 일이 우선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엇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입버릇처럼 대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저의 미래 계획을 들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유진아, 너 이제 수험생인데 어느 대학교 학과에 들어갈지 결정했니? 저야 뭐 항상 똑같죠. 경영학과 졸업한 후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거예요. 누가 너 받아준대?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저는 이미 경영학과 나와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 항소고집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말릴 생각 마세요. 나는 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서 공무원을 하던지 아니면 평소에 옷 입는 거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던지 해. 아버지는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 하기를 원한단다.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은근히 다른 진로를 권유하셨죠.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자진해서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후 대학교를 졸업해 결국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죠. 물론 아버지가 반대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인턴 사원에 지원했고 인사과의 판단 아래 당당히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제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했죠. 물론 저도 아버지가 왜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가족 승계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가족끼리 기업을 물려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판단을 하시기도 했고 회사의 총수가 되면 주변에 적이 많아진다는 이유도 있었죠. 혹시나 제가 회사의 총수가 되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적을 만나면서 살게 될까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진심은 아버지가 저를 하도 애지중지 키우시다 보니 험한 걸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가족 승계 대신에 회사에서 인재로 불릴 만한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방향을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가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했고 그저 평범하게 살길 원하셨죠. 유진아, 항상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네가 회사에 들어와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내게 물려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입사 취소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라. 아유, 이미 면접까지 다 치르고 합격 통보 받았잖아요. 저도 아버지 뜻 잘 알고 있고 회사 물려받을 욕심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 옆에서 일 배우면서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냥 네 또래의 여자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니? 좋아하는 일 하면서 좋아하는 남자 만나 시집가서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아유, 어차피 제 또래의 여자들도 회사 들어가서 일해요. 저는 그냥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것 뿐이고요. 제 뜻은 확고하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예정대로 출근을 하겠다고 통보했고, 아버지는 이미 합격 통보까지 받은 마당에 더 이상 말리지는 못하셨어요. 대신 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차근히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몇 년 뒤 대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딸이라고 해서 더 좋은 근무 조건을 만들어주거나 높은 직급을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주셨고, 임원진 외에는 제가 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게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 성격에 제가 딸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일을 배우는 것에만 집중했죠. 물론 이렇게 단호히 행동하시는 모습이 가끔씩은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격이 좋았던 점도 있었죠. 항상 제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총수들과는 달리 선을 권유하거나 일부러 돈 있는 집안의 남자들을 들이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친한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인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고 훨씬 자유로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 나이 28살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성격이 비슷한 편이었고 말이 잘 통했어요. 게다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평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결혼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힘들게 자랐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면서 잘 자란 것 같다며 칭찬을 많이 하셨죠. 게다가 남편이 아버지에게 너무 잘해서 그런지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청년이라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어려움 없이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동안 회사 일이 많아서 무리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저도 걱정이 되어 아버지께 보약이라도 하나 지어드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의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뜬금없이 친정에 가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친정에 왜 가자고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러나 저도 아버지가 걱정되는 마음에 군말 없이 따라 나섰어요. 남편은 친정으로 이동하는 길에 마트에도 들리고 약국에도 들러 이것저것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 친정에 들어가자마자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버지는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졌죠.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자네 뭘 그렇게 많이 사왔나? 유진이가 장인어른 회사 일로 무리하셔서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하길래 보양 음식 만들어 드리려고요. 그래서 낙지랑 전복이랑 닭이랑 사온 거예요. 아니,
아이, 니들이나 해먹지 몰라까지 챙겨. 요리 재료들은 보양식 만드는 거니 그렇다 쳐도 아이, 건강식품에 영양제까지? 이 서방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이, 무리라뇨. 장인어른 몸이 안 좋으시다는데 사위인 제가 챙겨야지요. 잠깐 앉아 계세요. 금방 요리해서 드릴게요. 남편은 비싼 해산물부터 면역력에 좋다는 건강식품과 영양제까지 꼼꼼하게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저희 부부나 잘 챙겨 먹으려고 하셨지만 챙겨주니 내심 좋으신 듯 보였죠. 그날뿐만 아니라 남편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정에 방문해서 아버지와 이야기도 하고 직접 요리를 해드렸어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다는 게 이유였죠. 그래서인지 엄마가 돌아가신 후 활짝 웃을 일이 없던 아버지는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정말 잘 만났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죠. 게다가 세심한 남편은 직접 나서서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어요. 그래서인지 친척분들도 그런 남편을 정말 예뻐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사위 하나는 잘 얻었다며 어깨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남편을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부터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말버릇처럼 이야기를 해왔고 그 약속을 진짜 지켰거든요. 사실 저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은 정말로 집안일을 본인이 더 많이 하려 노력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산다면서 부러움을 살 수 있었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수익은 거의 바닥이었고 제 월급만으로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죄송하게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아버지와 술 한잔 하게 될 때면 항상 이런 말을 꺼냈어요. 장인어른, 유진이 조건이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별 볼 일 없는 제가 데려가서 죄송합니다. 아이,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한 번도 자네한테 내 딸을 준 것을 후회한 적 없어. 그리고 이 서방이 왜 별 볼 일 없는 남자야? 자수성가 한번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회사는 차려놓았는데 수익은 바닥이고 매달 장인어른한테 신세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유진이는 좋은 학교 나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니 전 별 볼 일 없는 남자죠. 그게 뭐가 중요하나?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 누구나 조금씩은 흠이 있고 서로의 흠을 채워주기 위해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거야. 그래도 사위인 제가 용돈을 들여도 모자란데 도움을 받고 있으니 죄송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드네요. 성실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시행착오는 있고 기회가 생기면 그때 달려들면 돼. 나는 분명히 성실하고 착한 이서방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네. 그리고 내가 주는 돈은 자네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나한테 효도도 하고 용돈을 가득 주면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사위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며 우울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아버지에게 꼭 보답을 해야 한다면서 결혼 전보다 더 열심히 회사 일에 매진했죠. 물론 아버지 말대로 기회를 보는 건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신은 가장 행복할 때 시련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 듯 보였어요. 결혼 후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시국이 좋지 않아서 한동안 제품 판매량이 저조했고 그 핑계로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게 되었거든요. 덕분에 회사 운영비가 많이 모자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에서 약속 어음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빚이 잔뜩 생겼고 순식간에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게다가 저까지 자궁암 판정을 받는 등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죠. 결국 아버지가 가족같이 생각하던 직원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했어요. 이래저래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저와 아버지는 무너져가는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등바등 됐죠. 아버지는 일이 터진 후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사에 붙어 계셨어요. 그러면서 가족같이 생각하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내보내니까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면서 죄책감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열심히 살아온 한 사람에게 이런 큰 시련을 연달아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따지고 싶더군요. 그러나 최악의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에 일이 터진 후 얼마 안 돼 총수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빚더미를 남긴 채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빚쟁이들은 곧장 저에게 찾아왔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김초롱이 사장 딸 맞지? 긴 말 할 것 없고 네 아버지 저 세상 가고 없으니까 빚은 네가 갚아. 아니,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셔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네 아버지 장례식이 중요하니? 돈도 못 갖고 있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장례식까지 해? 잔말 말고 빨리 내 돈 갚아. 알겠어요. 아버지가 진 빚은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너 약속한 거다. 네 아버지 빚 네가 꼭 갚아. 만약 도망가기라도 하면 알지? 우리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낼 거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빚쟁이들은 한참 동안 난리를 치다가 장례식을 나갔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게다가 빚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한숨부터 나왔죠. 머리가 복잡해 힘들어하는 제 옆에서 남편은 일단 뒷일은 미뤄두고 아버지부터 잘 보내드리자고 했어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끝까지 남아 장례식장을 지켰죠. 어느덧 3일이 지나 장례식은 끝이 났고 저희 부부는 아버지를 좋은 곳에 모신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심각한 상황이 연달아 터지면서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뭔데? 그게 그동안 아버지 일이 연달아 터져서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나 얼마 전에 자궁암 판정 받았어. 뭐? 자궁암? 갑자기 그런 게 왜 생겨? 제가 자궁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남편은 그런 게 왜 생기냐며 얼굴을 한껏 찡그리더군요. 사실 많이 아픈 거냐고 걱정부터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니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혹시나 남편이 제가 세상을 떠날 거라고 오해를 해서 그런 건가 싶어 차근히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자궁암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일찍 발견되어서 전이도 없고 수술하면 괜찮대. 왜 하필 지금 그런 게 생기냐고 골치 아프게 해. 남편은 치료를 할 수 있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닌 듯 보였어요. 그냥 돈도 없는데 자궁암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니 그게 싫었던 것 같았죠.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은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골치가 아프다며 알아서 치료 잘 받으라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 일에 자궁암까지 머리가 아픈데 남편까지 말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죠.
그렇게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어요. 내 곁에 남은 사람은 이제 남편뿐인데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니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가 된 것 같아 무섭기도 했죠. 그러나 한참 눈물을 쏟고 나니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눈앞에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젊은 나이다 보니 암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어서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빚 갚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받고 편히 누워 치료를 받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자궁암 치료는 미뤄둔 채 아버지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새벽 우유 배달도 하고 부업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나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나가서 돈을 벌었죠. 그러나 찔끔찔끔 일을 해서는 아버지 빚을 갚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빨리 돈을 보내라고 성화였고 되는 대로 아끼고 모아 조금이라도 보내면 그들은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고 전체 금액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무리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꼭 갚는다고 해도 빚쟁이들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결국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죠. 그렇게 혼자 아등바등 되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게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빚도 빚이었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자궁암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면 맨날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불안함이 느껴졌죠. 회사 수익이 많은 상태라면 모를까 거의 바닥인데 일이 많을 리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살면서 한 번도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궁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런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중엔 괜히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죠.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속이 꽉 막혀 답답할 테니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남편이 안 들어온 지 약 일주일이 지나갈 때쯤이었어요. 남편은 웬일로 오전에 집에 들어왔고 평소와 같이 다정한 말투로 말을 걸어왔죠. 여보,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나도 일이 연달아 터지다 보니 답답해서 그랬어. 아니야. 당신도 당황해서 그랬다는 거 나도 알아. 이래저래 답답한 게 많은데 우리 며칠 지방에서 바람 좀 쐬고 오는 게 어때? 아무래도 남편은 며칠 집에 안 들어오기는 했어도 생각 정리를 다 한 듯 보였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바람 좀 쐬고 오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남편을 따라 나섰죠. 그렇게 저는 남편 차를 타고 한참을 이동했어요. 하지만 점심때쯤 집에서 나왔는데 하루 종일 차만 타고 이동하니까 지루함이 느껴지더군요. 대체 언제 도착하나 싶었는데 해가 지고 있을 때쯤 남편이 어느 야산 앞에 차를 세웠어요. 여보, 도착했어. 내려서 올라가면 돼. 우리 펜션 가는 거 아니었어? 여보, 여기는 산인데 나 산 타기에는 좀 힘들어. 저녁은 먹어야 하잖아. 저 산 위에 내가 잘 아는 음식점이 있어. 올라가서 밥이나 먹고 가자. 인적 드문 산 같은데 이런 곳에 음식점이 있다고? 응, 내가 잘 아는 맛집 하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 저는 야산으로 보이는 곳에 음식점이 있다고 하니까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평소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결국 힘든 몸을 이끌고 야산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렇게 한 5분 정도 올라가다가 남편은 본인이 앞에 있으면 제가 잘 올라오는지 보지 못해 위험할 것 같다면서 자리를 바꾸었어요. 이후 남편은 저를 앞세워두고 뒤에서 쫓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남편이 혼자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다급하게 남편을 붙잡았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놔두고 혼자 어디 가는 거냐고. 아이씨, 썩은 동아줄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빚 많은 것도 짜증나는데 아프기까지 하잖아.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여기서 인생 종쳐. 나는 내 인생 살게.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왜 태도가 돌변해서 바람을 쐬고 오자 제안했는지, 그리고 힘들다는 저를 야산에 왜 끌고 갔는지 말이에요.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밤중에 야산에 혼자 남겨줄 수는 없으니 일단 같이 내려가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다급하게 남편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뒤쫓아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발걸음을 재촉해댔고, 저는 급하게 남편 뒤를 쫓아가다가 돌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죠. 남편도 앞에서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뒤를 돌아보았지만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물론 저도 어떻게든 남편과 같이 내려가야겠다 싶어 잠깐 기다리라며 소리도 질러보고 억지로 일어서서 따라가 보려고 해보았는데 다리를 삐끗해서 그런지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은 제가 일어서려고 용을 쓰는 사이에 쏜살같이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저는 다리를 다친 상태로 손전등 없이 어떻게 내려가야 하나 막막했죠. 이런 곳에 혼자 버려졌다는 게 서러워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군요. 더 늦기 전에 어디라도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싶어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는지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산이라 야생동물도 많을 거고 늦으면 늦을수록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엉엉 울며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아픈 다리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가 있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는 거예요. 그 밤에 누군가 나타났다는 것도 무서웠지만 그것보다도 이곳에 혼자 남게 되는 게 더 무서워.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구나 싶어 다급하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죠. 거기 누구 있어요? 네, 여기 사람 있어요. 지금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곧장 저를 부축하여 야산 중간에 있는 쉼터로 데리고 갔죠. 야산이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주인이 있는 산이었고 그 사람은 산 주인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은 야간 산행 중이었다고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은 주인이 있는 산에 저를 버렸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다리도 다쳐 손전등에 의지하여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남자 쉼터에서 하루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그 남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또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 충전을 하여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던 이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다행히 이사님은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 저를 도와주셨어요. 유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야산에서 다리를 다쳤다니? 그게요, 이사님. 남편이 저를 야산에 버리고 갔어요. 뭐라고? 너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쩌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사님, 경찰에는 제가 나중에 알아서 신고할게요. 일단 오늘은 그냥 푹 쉬고 싶어요. 이사님은 남편이 야산에 저를 버린 것을 알게 된 후 노발대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죠. 그러나 저는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님은 알겠다고 하시면서 병원비도 대신 내주시고 당분간 지낼 곳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이사님은 생전에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차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챙겨놓았다며 블랙박스에 꽂혀있던 SD카드를 건네주셨어요. 처음에는 혹시 아버지 얼굴이라도 찍혀있을까 해서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영상 속에서 이상한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마당에 있는 큰 나무 밑에 무언가를 묻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차고를 이용하게 되면 출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항상 친정집 마당에 차를 세워두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무언가 묻고 있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던 듯 싶었죠. 저는 아버지가 숨긴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급히 친정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이라서 집에 잠시 들어갈 수 있었죠. 저는 들어가자마자 곧장 창고에서 삽을 가지고 나와 영상 속 나무 밑을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큰 봉지가 하나 나오더군요. 그리고 봉지를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녹음기 하나랑 이상한 사진들이 나왔어요. 저는 일단 사진들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와 남편이 연인처럼 다정해 보이는 모습으로 찍혀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회사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닌 모습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녹음기를 켜서 내용을 들어보았더니 아버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 싶었죠. 남편을 따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장인어른, 배신이라니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편법을 쓴다고 망하기 일보 직전인 네 회사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는 내가 조용히 덮을 테니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고 투자자들 제자리에 돌려놔라. 아니요. 제가 왜 그래야 하나요? 장인어른이 항상 기회가 생기면 달려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말은 편법을 써서 기회를 잡으라는 말이 아니잖아. 양심적으로 운영하면서 좋은 기회가 다가오면 잡으면 된다는 얘기였지. 모르겠고 저는 장인어른이랑 성공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여자는 장인어른보다 훨씬 돈이 많고 투자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저에게 있어서 기회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아니, 그 여자는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 지옥불로 떨어지는 길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포기하고 모두 제자리에 돌려놔라. 진짜 짜증나게. 장인어른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이용해서 회사 성장 좀 이루어 보겠다는데 왜 방해를 하시냐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딴지 걸어오시면 장인어른 회사 아예 망하게 만들 거니까 적당히 하세요. 그 녹음 속에서 아버지는 혈압이 오를 때 나오는 소리를 내셨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신경을 쓰지 않고 먼저 가보겠다며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아마도 아버지는 남편 때문에 돌아가신 듯 보였어요. 혈압이 오르는 소리도 내시고 녹음기 화면에 나오는 날짜도 아버지가 쓰러진 날과 동일했거든요. 날짜를 보고 저는 더욱더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 속 녹음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에서 증거물들을 가지고 나와 곧장 이사님께 찾아가 보여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죠. 이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몰랐으면 모를까 모든 걸 다 알고도 저 그냥 못 넘어가요. 저희 아버지 원한 풀어드려야 해요.
이 증거물들이 사실이라면 제대로 확인하고 해결해야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사님은 증거물들을 확인한 후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억울한 게 있으면 풀어야지라고 하면서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일단 저와 이사님은 남편 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사님은 녹음본을 듣고 난 후 남편이 만난다는 그 여자가 돈이 많고 투자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거물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이사님은 알아보기 전부터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사랑 하나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회사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안간힘을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돈이 많으면 투자자들을 불러 모을 게 아니라 본인 돈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죠. 듣고 보니 이사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이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니 우선 남편 회사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죠. 유진아, 나는 네 남편 회사에 대해 알아볼 테니까 너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물을 더 많이 확보해. 두 사람 바람 피우고 있다는 증거물은 이미 아버지가 남긴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로는 모자라. 이혼은 증거 싸움인데 나중에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능한 많이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혼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해도 네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와야 먹고 살지 않겠니? 저는 이사님의 말씀대로 친구 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두 사람 뒤를 쫓았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진을 찍고 다녔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이사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잔뜩 열을 내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남편 회사에 대해 조용히 알아봤는데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야. 사기꾼이요? 그래. 네 남편이 만난다는 그 여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투자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돈 없는 일반인의 사기 전력까지 있는 못된 사람이더라. 정말요?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보니까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것 같더라. 그리고 네 남편도 마찬가지야. 투자자들 설득하겠다고 다른 스타트업 회사가 공개하지 않는 제품을 몰래 훔쳐와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바꿔놓고 특허받은 제품이라며 속였더라. 아니, 그게 가능해요? 특허받은 제품인 것처럼 서류 조작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사장님 덕분에 안면 트고 지낸 투자자들 만나 그 여자랑 설득을 했던 것 같아. 결국 남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스타트업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제품을 훔쳐와서 법에 걸리지 않게 조금씩 바꿔놓고 특허받은 제품인 것처럼 서류 조작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평소 아버지 덕분에 안면을 트고 지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죠. 다행히 남편 회사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투자자 2-3명이 있었고 이사님은 그 중에 한 명과 따로 접촉해서 이 사태에 대해 확인을 해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편 회사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들은 투자자들을 만나 제품이 세상에 나오면 분명 대박 터질 거라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라며 조작한 서류까지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 서류까지 보여주며 설득했다고 해요. 결국 투자자들은 비자금을 만든 아버지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꼈고 하나둘씩 남편 회사로 옮겨갔던 것이었죠. 그러나 남편 회사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투자자들 중 이사님이 접촉한 분은 성격이 워낙 철저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만나자고 한 것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서류들까지 내미는 것을 보고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고 나중에 돈을 잃으니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사님이 남편 회사가 수상에 알아보고 있다면서 찾아오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랑 녹음본을 넘겨주셨다고 했죠. 이사님, 이게 남편이 조작했다는 서류 맞아요? 응. 그리고 녹음본도 있어. 투자자님이 워낙 의심이 많아서 버릇처럼 대화할 일이 있을 때마다 휴대폰으로 녹음기를 켜고 들어가신대. 당연히 네 남편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때 대화한 녹음이 녹음되어 있어. 증거는 구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투자자님이 큰일 해주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 투자자가 거절을 했더니 네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회사를 키우려고 했던 것인지 몇 번이나 전화 오고 찾아와서 설득하려 했다더라고. 정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말이 여기서 쓰는 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리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했다 이야기했어도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 투자자들이 반려를 한 것이라고 했죠. 게다가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저희 아버지가 비자금을 만들어 왔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결국 끝까지 투자를 하지 않고 최종 거절을 했다 해요. 그런데 마침 이사님이 투자자 한 분을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 회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냐며 물어보자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된 것이었죠. 원래는 녹음본이 전부였는데 혹시 몰라 남편이 통화를 하러 갔을 때 몰래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따로 알아보던 와중에 어느 회사의 제품을 카피하게 된 것인지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이야기해 주셨다고 했죠. 이사님은 그걸 저에게 가지고 오셨고 저는 자료들과 녹음본을 확인해 본 후 기만 행위가 확실해 보여 곧장 남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카피한 제품을 만든 스타트업 회사에도 대표를 만나 그 사실을 알렸죠. 그러나 처음에 투자자들은 저와 이사님의 말을 안 믿는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조작한 비자금 내역 서류를 과도하게 믿는 듯 보였죠. 투자자님들께서는 믿고 싶지 않겠지만 남편이 만든 그 서류들은 모두 조작된 거예요. 물론 제품도 다른 스타트업에서 훔쳐온 거고 특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따님께서 가지고 온 녹음본이나 서류들은 추측일 뿐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항상 청렴결백하게 회사 운영하셨던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함께 다니고 있는 그 여자 사기 전력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확실하게 사기꾼이에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이 대표가 남의 것 훔쳐왔다는 증거 있어요? 투자자들이 도무지 제 말을 믿지 않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사님이 금방 해결될 거니까 조금만 차분히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사님이 이런 일이 생길까봐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를 부르신 듯 보였죠.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는 도착하자마자 투자자들 앞에 본인이 만든 제품의 서류라면서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서류를 살펴보던 투자자들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떤 투자자는 돈 날리게 생겼다며 주저앉아 한탄을 하더군요. 결국 투자자들은 저희 말을 믿게 되었고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예상된 결과였지만 고소 후 남편과 그 여자는 사기죄로 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죠. 조사 결과 모든 서류들은 조작된 것이 맞았고 스타트업으로부터 추가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이 그 여자가 정말로 부잣집 딸의 거물인 줄 알았나 봐요. 그 여자는 애초에 남편이 저희 아버지 사위인 것을 알고 나서 접근한 것이었고 부자인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받은 다음 한몫 단단히 챙겨 진짜 자기 남자친구와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죠. 게다가 그 여자는 보육원 출신인데다가 돈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욕심만 가득한 여자였어요. 남편을 속이기 위해 가짜 명품 옷 대여를 해서 입었고
그걸 보고 나서 순진하게 정말 부잣집 딸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죠. 결국 남편은 그 여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이용수단이었어요. 물론 남편은 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하다며 그 여자를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쳤다 했죠. 어찌되었건 두 사람은 조사를 받은 후 옥에 갇혀 죗값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사진들을 이용해서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죠. 당연히 남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싫은데?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든 것도 모자라 야산에 나 버리려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어. 돈에 미쳐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위자료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 나는 단돈 1원도 빼놓지 않고 받을 거야. 다신 전화하지 말고 우리 평생 길에서도 마주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후 이혼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로 집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모든 일이 해결되자마자 곧장 자궁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며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기에 문제없이 회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옥에 갇히자 투자자들은 수술받고 회복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본인들이 무지했다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 사과와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 펑펑 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일이 해결되니 후련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두 사람에게 받은 위자료를 사용해 조그맣게 회사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회사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젊은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돈도 많이 모자라고 힘든 여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빚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구멍가게에서 중소기업까지 회사를 키워냈고 저는 그걸 보고 자랐으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충격적인 일과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언제나 인생은 행복하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니 앞으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양심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글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불행하기보다 즐겁고 웃는 일만 가득하면 좋잖아요. 모두들 그런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